주로 이제 닉네임으로 네. 활동을 하시는데 닉네임이 건희 아빠. 네, 건희. 근데 건희 아빠라고 이제 닉네임을 쓰시는 분이 나오신다고 해서 이게 김씨면은 참 애매한데. 요즘 그런 소리 많이 듣습니다. 요즘에. 근데 예, 성이 김씨. 네. 네네. 우리 김용성님. 네, 맞습니다. 자제분 성함이겠죠, 당연히. 네, 예, 저희 네. 큰애가 이제 건희라고 지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네. 이제 아기 낳을 때 이제 이건희 회장님처럼 아, 잘된 사람 되라고 네, 네. 건희라고 지었거든요. 혹시 지금 그러면은 다른 직업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은 네, 전업? 이제 저기 올해 초에 이제 퇴직을 했고요. 네. 네, 이제 거기 그 서울교통공사 다니고 있다가요. 아. 지금은 이제 전업 투자자로 완전히 나섰고요. 이제 뭐 전업 투자자다 보니까는 지금 뭐 사업 뭐 고시원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액 투자도 하고 있고 강연도 하고 있고 이제 책도 출간하고 있고 뭐 여러모로 이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다. 뭐 그렇게 표현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른바 이게 직장인에서 네. 파이어족 경제적 자유를 얻고 이렇게 된 거라고 보면 되나요? 이제 가는 단계 정도 뭐 한 중간 단계 정도 된다. 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고시원을 하고 계시다는 것도 그 고시원도 일종의 부동산 투자 측면에서 하시는 네. 건가요? 제일 처음에는 이제 그 회사를 퇴직하면서요. 네. 이제 고시원에서 제가 물건을 사서 이제 세팅한 경우는 아니고요. 네. 임차권을 사서 그러니까 건물주에게 이제 월세를 내면서 이제 상가 임차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상가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은 이제 제가 이제 현금 흐름으로 가져오는 방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괜찮습니다. 고시원이? 현금 흐름으로 상당히 괜찮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요즘에 조금 안 좋다 보니까 이렇게 정책이거든요. 예. 정책이다 보니까 이렇게 현금 흐름이 나와줄 수 있는 상가라든지 임차권 그리고 이런 사업형 사업들이 상당히 각광받고 있어요. 현금을 받고 있는 곳들이.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빌라 투자라든지 네네. 그 뭐 소액 투자, 뭐 경매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룬 적이 있는데 상가 투자가 사실은 부동산 투자 중에 가장 난이도가 높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근데 상가라기보다는 약간 고시원 방식으로 네. 다양하게 좀 수입이 들어오는 네네. 그걸 택하신. 네. 그것도 그래서 이제 특이하네요. 현금이 어느 정도는 그래도 받쳐주면서 그래도 투자금 대비 수익률로는 지금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거기서 되게 각광받고 있거든요. 코로나가 끝남으로 인해서 이제 다시 또 공실률도 없어지고 그리고 또 리스크도 없어지면 또 그 고시원이라는 게 되게 신기한 게요. 앞으로의 공급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새로운 고시원을 만들 수가 없대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이런 상가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고시원을 놓고 싶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옛날에 그 소방법으로는 50개를 만들 수 있었다면 지금은 30개밖에 못 만든대요. 소방법. 그리고 그 신소방법이라고 하는데 그 신소방법 2까지 나와가지고 이제는 뭐 주차장 넣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창문은 꼭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편의시설이 뭐 이제 이렇게까지 갖고 오니까 되게 그러니까 공급이 이제 앞으로 없으니까 수요는 어느 정도 계속 차 있는 상태에서 공급은 없으면 그런 걸 희소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형 사업 중에서도 또 코로나가 없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대학들이 개강을 하고 있고 개강을 하면서 이제 이런 그 기존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공실률이 상당히 높아졌거든요. 한 2년 정도. 네. 뭐 물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다 힘드셨겠지만 고시원교도 마찬가지로 무너지신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반등장하면서 다시 올라오고 있는 사업이 중에 하나가 지금 고시원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조금 실례될 수도 있는데 네네. 우리 건희 아빠님의 실제 부동산 보유 현황이라든가 이걸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 이제 저는 이제 서울 수도권에 투자하기보다는 이제 지방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똘똘한 한 채 이런 쪽으로는 제가 투자를 좀 많이 못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소액 투자를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개수를 늘려야 되는 단점이 있거든요. 장점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몸이 좀 힘든 뭐 단점이 있겠습니다만 한때는 한 아파트 한 60개까지는 갖고 있어 본 적이 있고요. 지금은 거의 다 정리해서 이제 신축이 될 만한 재건축 재개발 쪽 그리고 이제 입주권 이런 걸로만 갖고 있다 보니까 지금 한 개수로 치면 오피스텔 합쳐가지고 다 한 토지 쪽하고 상가 쪽 빼놓고 한 20개 정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 60개에서 뭐 재건축 재개발 뭐 오피스텔 다 합쳐서 한 20개 정도로. 네, 지금은 개수를 많이 줄였습니다. 근데 그게 다 지방이에요? 한 7대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개수로 보면 7이 지방이고요. 예. 3 정도가 이제 서울 수도권인데 7보다는 3이 훨씬 많이 올랐습니다. 수도권. 네, 훨씬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수익적인 관점을 봤을 때 저는 아직도 서울 수도권이 맞다고 보고요. 오. 수익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액으로 투자해서 1,000만 원 놓고 2,000원 놓고 2,000만 원 넣어서 4,000만 원 먹는 거는 저는 지방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쵸. 네, 그래서 이제 자기 접근 전략에 따라서 서울 수도권이 맞냐, 지방이 맞냐, 요거는 자신의 포트폴리오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아이, 그쵸. 뭐, 예를 들어서 한 40억 있으면 저 강남에 저 한강 보이는 그 아파트 사면 되죠. 사실은. 당연하죠. 근데 네. 그게 아니라 40억이 아니라 4억으로 혹은 4천만 원으로 할 수 있는 투자를 찾다 보니까 그럼 이제 네. 지방 소액 투자로 가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 사실 그거 아니면 첫 제가 번째 얘기했는데 이 책 볼 필요 없다고 말할 뻔했어요. 그럼 결국 뭐 서울 똘똘한 한 채네 이럴 네. 뻔했는데 그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택해야 하니까. 네. 그래서 최근에 지방 아파트 소액 투자 비법 요 책을 쓰셔서 이 책 내용도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텐데 네네. 그래도 이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지방 네. 그래도 아파트죠 거의 다. 네네. 예. 지방 아파트 투자를 좋게 보시는 이유는 뭘까요? 이제 지방 아파트 투자 관점에서 이제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방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분산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럼 서울 수도권은 분산 투자 불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방금 첫 번째 질문처럼 서울 수도권에 투자하려면 그래도 아무래도 투자금이 많이 듭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지방보다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너지는 지역도 있고 좋게 가는 지역도 있고 조금 지켜봐야 되는 지역도 있고 좀 기다리는 지역들도 있거든요. 네.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 큰 컨셉다마다 분산 투자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남에 하나, 경북에 하나, 강원도에 하나, 익산에 하나. 저는 그런 식으로 한 지역당 한 2개 내지 3개 정도 박아놓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분산 투자가 가능하게 되면 리스크 해지가 가능합니다. 아니 뭐 주식에서나 리스크 해지 뭐 계란 뭐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계란 그런 얘기. 예. 부동산에서도 이런 거 한 방에 날아가신 분은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제 블로그 보면 제가 실패했던 실패담들 되게 많이 적어놨거든요. 제가 청주, 전주, 광주에 이렇게 물량 많을 때 이렇게 갯수만 보고 이런 걸 갭충이라고 하거든요. 갭충이. 갭충. 예, 갭 있고 갭 플러스 충이 해가지고 갭충이란 말을 쓰는데 상승 여력은 없는데 투자금만 적게 드는 그런 아파트 투자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되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투자 많이 하고 있다가 되게 큰 피해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정말 그 눈물 나는 거. 진짜 내가 본인 얘기예요, 주변 얘기예요? 제 얘기입니다. 제가 그거 경로하고 진짜 서울의 수도권에 있는 좋은 것들 다 팔고 그 갭충이들 그 역전세금도 내주려고 정말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런 것들 하는 것들을 경험치를 쌓다 보니까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군데다 몰빵하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 또 뭐 1, 2년 하고 뭐 제대할 거 아니잖아요. 우리 10년 하고 20년 하면서 계속해서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계속해서 나아가실 분 아니셨습니까? 나아갈 거잖아요. 그러려면 장기로 갖고 그다음에 안전하게 가려면 이런 분산 투자가 첫 번째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방금 얘기 드렸듯이 모든 투자에는 장단점이 있지만 경험치를 많이 쌓을 수가 있습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내가 1억을 갖고 있어요. 네. 1억을 갖고 있으면 서울 수도권에 닦아놓고 얘기해서 하나도 못 사요 이제. 근데 뭐 한 개 정도 산다 그러면 그거 해놓고 이제 요렇게 이제 손가락 빨고 있어야 기다리는 거죠. 요렇게 낚싯대 하나 가지고 기다리는 네. 거죠. 네. 그게 잘 될지 못 될지 이제 그건 하늘에 숲 있고 이렇게 들어가지만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여기는 이날 여기는 저날 이런 식으로 어떨 때는 재개발도 살 수 있고 어떨 때는 재건축도 실토 3천에서 2천 정도만 살 수 있거든요. 저는 거의 대부분 주워놓은 것들이 지방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뭐 단계주공 같은 거 투자할 때 2천 들었거든요. 2천 놓고 1억 5천 먹기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상승을 할 수 있을 때 일반인들이 너 가가지고 10억짜리 아파트 너 이거 좋으니까 사봐 그러면 못 사거든요. 그죠. 예. 그리고 어떻게 삽니까? 차근차근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것도 이제 투자의 그릇이 있고 그 사람의 그릇이 있습니다. 그 그릇을 조금씩 키워줄 수 있는 것들이 저는 지방 투자의 최대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즉 그릇을 키워주는. 네, 그래서 경험치도 쌓을 수 있고 이런 배비에서 어떻게 버틸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1억대 투자하고 10억대 투자하고 경험치만 다를 뿐이지 그 원리는 똑같거든요.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올려주는 것들이 저는 지방 투자의 최대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금 좀 논란이라는 표현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지방 투자가 서울 수도권보다 좀 안전합니다. 무슨 소리냐? 그러면 서울 수도권 안 안전하다는 거야? 불안하다는 거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그 말이 아니고 서울 수도권에서보다 투자하는 것보다 지방에 투자하면 좀 확실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물량 구간, 그리고 호재, 그리고 사람이 들어오는 이 수요 관점에서 봤을 때 서울 수도권보다는 지방에서는 이게 특징적이거든요. 인구수도 있고 한정적이다 보니까 그런
악재들을 피해갈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뭔 소리냐? 그러면 실패할 확률보다 성공할 수 있는 확률들이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를 했을 때 지금 서울 수도권에 조금 안 좋잖아요. 이제 작년부터 지금 안 좋거든요. 올해 상반기 약간 반등하다가 지금 거의 거리랑이 죽어버렸거든요. 뭐 지방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그런 것들을 해지할 수 있는 피해갈 수 있는 여력이 저는 충분하다고 보이거든요. 공부만 조금 더 하시고 노력하고 분석한다면 지방 투자가 서울 수도권 투자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세 가지 관점에서 저는 메리트가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분산 투자가 가능하다. 그리고 그릇을 키워주는 경험치를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그 안전한 거는 물량, 호재 여부, 인구 유입 뭐 이런 것들을 따져서 여기에서 이제 세부적인 질문 이제 뒤에 줄줄이 드릴 텐데 일단 소액 투자라는 게 이제 기준은 얼마 정도라고 하면 우리가 요거는 이제 소액 투자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한 건당. 네네. 이게 이제 사람마다 조금 다르고요. 시기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처음에 들어올 때 2017년이나 16년쯤에 이제 소액 투자의 기준은 이제 건희 아빠의 소액 투자의 기준은 500에서 1000 정도였어요. 언제요? 2017년하고 18년 요 정도에서 지방 투자를 하러 갈 때 한 1000만 원이면은 이런 거 하나씩 사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소액 투자의 기준이었거든요. 이제 갭 투자의 기준도 되고. 근데 이제 지난 5년간의 상승장으로 사람들이 좀 돈이 많아요. 뭐 웬간하면 뭐 지금 다 죽는다 소리 하지만 실제로 까보면 다시 다들 10억씩은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상승한 자산 증식이 되게 많이 보신 분들 많아가지고 어떤 분들은 또 1억이 소액이거든요. 아 1억밖에 안 들었어. 이런 거 해가지고 내가 이거 재건축 샀단 말이야. 라고 보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게 조금 주관적이긴 합니다만 건희 아빠의 지금의 지방 투자를 할 때는 2천에서 3천이 저는 소액 투자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한 건당 이거의 기준을 넘어가는 게 되면 저는 B급이면 C급으로, C급이면 다음 지역으로 넘어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약간 한 건당 2, 3천 정도. 네, 그것도 2천에서 이제 당연히 3천 정도. 갭 투자. 네, 갭 투자나 예를 들어서 재건축 투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지금 서울 아파트라고 해서 지금 아파트 시장이 죽었긴 합니다만 부동산 시장이 죽은 건 아니거든요. 부동산 시장도 지금 가보면 지금 물건이 없고 지금 뭐 순번표 30개씩 걸려 있는 것도 있고요. 아 그래요?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런 상품들이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을 봤을 때 그런 것들이 이제 신통기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통기획? 예, 신속통합기획이라고 이제 서울 수도권에서 이제 그 공급 대책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엊그저께 나왔던 공급 대책이 아니고요. 이제 구역 지정을 해줄게. 그 구역 지정이 몇 년 걸리는데 너희 인센티브를 줄 테니 이제 열심히 해봐. 그러면 여기다가 넣어줄 테니까 빨리 갈 수 있게 내가 도와줄게. 라고 하는 게 신통기획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재개발 지구에서 정말 물건 싸움하기가 정말 치열하거든요. 지금. 없어요, 물건이? 물건 거의 없고 뭐 가가지고 18제곱미터 그러니까 6평이거든요. 6평에서 5평짜리 지분 물건 구하려면 뭐 피 터지고 뭐 난립니다. 그런 것들도 이제 가수요들이 계속 붙어지고 있거든요. 아파트 투자만 죽었다 뿐이지 사람들은 심리가 완전 죽은 건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지방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제 이런 신속통합기획이 지금 그 문재인 정권에서 나오긴 했습니다만 뭐 이게 좀 정치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원래 신정부가 생기면 기존에 있던 정부의 색깔을 좀 지우는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그 중에 마지막 남은 것이 이제 신속통합기획인데 거기서 이제 오세훈 시장님께서 발생하신 이제 모아타운이라는 표현을 모아타운? 네, 모아타운이라는 이제 그 상품을 내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 개의 조그만 소규모 재개발을 한 개의 큰 테마로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뭐 지하 통로도 뚫어주고 이제 한 개의 건설사에서 하게 되면 단지가 커지니까 인프라가 많이 들어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도 전 지방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투자 수요가 이제 서울에서만 그렇게 이제 지분 한 평당 막 1억에서 1억 3천 막 이래버리니까 10평짜리 사게 되면 15억이 넘어가 버리거든요. 뭐 강동구 같은데 지금 그런 거 11억 13억짜리 살래 말래 뭐 그런 거 갖고도 지금 뭐 한 평, 두 평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소액 투자가 가능합니다. 뭔 소리냐? 네. 3천만 원으로 가능합니다. 5천만 원 가능하고요. 엊그저께 제 블로그 보시면은 제가 갔다 왔다고 그거 누가 뚫는데 근데 사람들이 기가 막혀요. 그거 사진만 올렸거든요. 사진만 올렸는데 너 어디 갔네라고 댓글이 달려 있는 거야. 그래 알아요? 와, 나 진짜 깜짝 놀랐네요. 야 대단하다. 그래가지고 댓글 지우기보다 그냥 가만히 놔뒀거든요. 뭔 소리냐? 자신의 투자 방식이 뭐 예를 들어 투자금 10억 있으면 그거 사시면 되죠. 투자금 1억 있으면은 저 같으면은 그쪽보다는 지방에 있는 신속통합기획이 될 만한 그런 지방들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틈새 물건들도 많이 사져 있고요. 그래서 3천만 원 정도면 요런 거 지방의 신속통합기획 쪽에 있는 빌라라든지 소규모 아파트라든지 5층 저층 개발 아파트들 매수해도 괜찮겠구나라는 것을 지금 요즘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방 투자를 한다면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뭐 직장인이나 네. 자영업자라나 이런 분들도 이제 관심을 처음 갖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네네. 이게 지금 뭐 한 채, 네. 그러니까 직입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한 채를 지방의 투자 관점으로 투자를 하라는 건지 네. 아니면 전문 부동산 투자자처럼 여러 개를 한번 늘려보시라는 건지 약간 네. 어떤 개념으로 그러면 책을 쓰신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자 쪽입니다. 어. 일단 이게 그 저희 쪽에서 말하는 이제 버린 명의라고 하거든요. 버린 몸, 버린 몸. 일단 명의를 다 썼고 명의 다, 그러니까 자가라든지 어떤 일가구 2주택에서 이제 거기서 더 넘어가서 분들 이제 다주택을 표현하는 거죠. 그분들 같은 경우에 소액으로 이 정도 투자해서 그러니까 월급쟁이 같은 경우에 자신의 이제 연봉 정도는 벌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추천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하기 때문에 또 양도세 구간 뭐 이상한 거 아니에요라고 해서 그런 것들까지 고려해서 지역을 안배를 많이 했고요. 안배를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에서의 그 상승 여력이 가능한 그런 아파트 단지들을 제가 추천하고 분석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넣어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마다 사람마다 이제 포트폴리오가 다르겠지만 일단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되면 이제 그 단계가 5단계라고 그래요. 네. 이제 1주택, 그다음에 갈아타기, 그리고 이제 다주택, 그리고 이제 사업의 영역, 그리고 마지막엔 건물주거든요. 네, 이제 네. 요런 거 가는데 요런 3번 정도에 계신 분들이 좀 이제 다주택으로 가면서 나의 이제 자금을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물려야 되는데 그런 것들 이제 조금씩 더 증가시키고 싶으신 분들한테 저는 추천드리는 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주택, 갈아타기, 다주택자, 사업, 그 다음이 건물주. 건물주는 뭐 건물주. 당연히 이제 네. 그 신이니까. 네. 이쪽은 신의 영역이잖아요. 근데 이제 갈아타기에서 다주택자, 이제 2, 3단계까지 네네. 가는 고기에 있는 근데 사실 지방 투자를 2, 3천으로 한두 개 네. 해놓는 것보다 뭐 한 서너 개, 네다섯 개, 뭐 대여섯 개 이렇게 해놔가지고 조금 네. 더 그런 부를 더 레버리지 효과를 더 낼 수 있는 약간 네. 이런 방향으로. 네. 저는 그쪽에 좀 관심이 좀 계속 있다고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이제 1주택이나 갈아타기도 지금은 맞는데 네. 또 그게 또 안 맞는 분들이 계속 계시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또 명의를 써버렸다든지 또 합가를 했다든지 뭐 그런 분들 되게 많거든요. 자기도 몰랐는데 뭐 어디서 뭐 저기 뭐야 공동 명의로 뭐 상속이 갑자기 한번 내려왔는데 내가 알지도 못했는데 20년 전에 받은 거였는데 내가 알고 보니까 3주택이야. 뭐 그런 분들 되게 많거든요. 뭐 근데 아까 그 네네. 버린 명의, 네네. 버린 몸이라고 표현을 예, 해주셨는데 예. 그거는 거의 뭐 일종의 다주택자가 되어버렸다 이 뜻인가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다주택자는 규제가 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양도세도 뭐 중과가 되고, 그렇죠. 뭐 물론 이제 한시점 뭐 그 유예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최소한 뭐 몇 채 이상을 투자할 때는 그냥 법인을 세워서 투자를 하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실전으로 보자. 예,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런 걸 포트폴리오라고 하거든요. 네. 투자의 방향성에 대해서 자신의 포트폴리오라고 합니다. 네. 기존에 이제 올해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제 세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입니다. 네.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인데요. 보유세하고 양도세 중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이 보유세라고 생각해요. 보유세, 즉 종부세거든요. 그렇죠. 종부세 구간은 지금까지는 6억이고 올해 9억, 내년부터 9억으로 풀어준다고 했거든요. 많이 완화되죠 이제. 네, 이제 9억으로 풀어주고 이제 법인은 안 풀릴 것 같아요. 아 법인 안 풀어준댔어요. 법인은 안 풀릴 것 같은데 특히 일단 부동산 법인. 예, 개인 같은 경우 이제 내년부터예요. 올해부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법이 통과가 돼야 돼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까지는 6억인데 이 6억 안에서만 이제 종부세가 비과세거든요. 그리고 이제 6억에서 10억까지 올라가게 되면 종부세 구간이 요렇게 올라가거든요. 요렇게 전부 올라가는 것이. 그래서 그 정도 안에서 버틸 수 있을 정도까지만 저는 보유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남편하고 나하고 이제 같이 이제 투자를 한다 그러면 명의 분산을 해서 6억씩 해가지고 12억 구간에 아파트를 맞춰놓던가 아니면은 요즘에 거의 대부분 보면 아파트 한 2개 사면은 뭐 8억 구간 그냥 넘어가 버리거든요. 종부세 구간이. 그래서 8억씩 해가지고 8억 해봤자 이제 10억 구간이 하니까 둘이 합쳐봤자 이제 1,000만 원 내외로 저기 종부세가 나오거든요. 네네네. 그 정도만 버티시면서 투자해라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버틸 수 있는 한. 네, 자기가 난 10억 구간까지 맞춰놓고 뭐 개인당 한 1,500씩 나오면. 뭐 둘이 합쳐서 3,000원, 아이 귓갓돈 3,000 가지고 뭘 이러냐, 뭐 이러신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현금 흐름이 있는 분들. 네, 이왕이면 그래도 일반 이 월급쟁이 하시는 분들이 3,000 내기 아우, 상당히 힘들거든요. 어렵죠, 그러니까 웬간하면 6억에서 8억 구간까지 맞춰놓고 8억에서 이제 명의분산이 들어가게 되면 다시 두 분 이제 남편하고 하고 거기서 더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시면
거기서 이제 법인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도 뭐 10개씩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법인이 2개 이상 늘어나게 되면 효율성이 떨어져요. 그거 세금 구간도 그렇고 한 가지 빠가지고 다시 들어오는 것도 그렇고 이걸 뭐라 그러지? 가성비라고 하나요? 네, 내가 들인 노력에 비해서 들어오는 것들이 그닥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을 하신 분들은 뭐 10개씩 법인 돌리기도 하시는데요. 제가 해보니까 딱 2개 정도까지만 하면 그 정도. 법인에서? 네, 법인 개수를. 법인 개수를 한 2개 정도까지만 돌리는 게 저는 제가 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 주변에서 이제 법인으로 아파트 갭 투자 많이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뭐 양도세도 그렇고 약간 법인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과거만큼은 안 되다 보니까 그 고민들도 좀 많으시더라고요. 네네. 그 말 그대로 세금 구간이 이제 네. 되게 애매하잖아요. 애매하다는 표현보다는 이제 개인으로 하는 것보다는 법인으로 하는 것들이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습니다. 장점보다는 단점이 당연히 많습니다. 그 단점을 상쇄하고서라도 이거 투자 관점에서 이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법인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시세 차이.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법인 같은 경우에는 물건 2개를 지금은 아니에요. 근데 내년부터 조금씩 풀어준다고 했는데 지금 뭐 법인 2개 이상 넘어가면 법인 2개까지는 종부세가 3.3% 구간입니다. 그거 6억 구간도 없어요. 그러면 3개째부터는 6%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다 보면은 법인의 물건을 2개씩만 갖고 있습니다. 뭘 기준으로? 6월 1일 기준으로. 그러니까 6월 1일 전에는 10개 갖고 있다가 5월 31일 날 다 털어버리고 딱 2개만 갖고 있다가 그러면 6월 2일 날 이제 잔금 쳐서 뭐 10개씩 갖고 가고 막 그러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이제 이런 걸 소위 단타라고 하는데 딱 2개 정도까지만 이런 식으로 같이 굴려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부동산도 단타가 가능해요? 네,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기간의 관점에서 조금 들어가겠는데요. 제일 가까운 경우에는 뭐 이제 신속통합기획 뭐 작년에 사가지고 올해 뭐 5천씩 먹고 지금 뭐 털고 나가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요. 일반적으로 제가 하는 이제 과거라기보다는 지방형 투자에서 봤을 때 확실하게 오르는 지역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확실하게 정말 여기는 거짓말 않고 여기는 무조건 올라. 이게 뭐 A급, B급, C급 있으면 A급은 많이 올랐어요. B급 조금 따라갈 것 같아요. 근데 C급은 사람들이 아무도 안 쳐다봐요. 그럼 얘는 확실하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경기도 이천하고 여주 이런 구간들 그리고 지방으로 치면 뭐 거제, 군산, 익산 이런 구간들은 수요가 확실하거든요. 수요가 확실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조선업이 이제 활성화된다든지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받겠지만 내가 들어와가지고 정확하게 조선소 도크 2개 중에 1개를 올해 안에 개통시켜 줄게라고 이제 발표를 직접 하셨거든요. 네. 뭐 이제 지난 정권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계속 그건 뭐 뻥카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런데 같은 경우는 한번 넣어놓고 있으면 사람 가수요부터 붙고 그다음에 가수요 다음에 실수요가 붙고요. 실수요와 가수요만 같이 들어가면서 상승장으로 가거든요. 이런 구간들이 되게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조선소 인근. 네네. 그런 것들이 이제 되게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에 세팅을 해서 올해 상반기에 파는 거예요. 작년 하반기에 사서 올해 상반기에 파는 거죠. 반대로 지금 하반기 됐으니까 내년 상반기 정도에 팔 수 있는 물건들과 지역들이 좀 몇 군데 있거든요. 그러면 확실하게 올라야 돼요. 이런 거 베팅이라고 하거든요. 완전 선수들의 영역이네요. 선수라기보다는 그냥 좀. 아니 왜냐면 그 부동산 거래를 많이 안 해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부동산 거래는 어려워. 매물 내놨다가 잘 안 팔리면 어떡해. 근데 또 선수들 입장에서는 5월에는 다주택자 매물이 많이 나와가지고 상대적으로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쪽으로 조금 빠삭해야 되는데 이 책 내용에 그런 내용도 나옵니까? 그럼요. 그래가지고 중반 구간 동안에 이렇게 지역도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고 자기가 얼마 정도 갖고 가 있으니까 군데군데 제가 책에다가 같이 넣어놨거든요. 한번 찾아보시면 재밌는 과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이제 조선소 경기, 조선 경기 이야기 하니까 그 얘기 맞네요. 요즘에 조선 경기 좋거든요. 예. 근데 그것도 이제 빅사이클, 슈퍼사이클 들어오고 그러면 당연히 그 지역 경제가 좋아질 수 있고 부동산도 호재가 될 수 있고. 대표적인 지역이 이제 그 5대 광역시 중에 울산광역시가 이런 거에서 혜택을 많이 받거든요. 2015년이 가장 좋았대요. 그 조선소 경기가. 2015년이 그게가 가장 피크였고 그 뒤로 이제 5년 동안 계속 이제 안 좋았다가 그 뒤로 이제 올해죠. 작년하고 재작년 그때쯤에 이제 수주량이 2015년을 넘어섰대요. 그러니까 수주량이 넘어섰으니까 수주를 했으면 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배를 만들고 이제 뭐 착공하고 뭐 설계하고 뭐 발주하고 이런데 뭐 1, 2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 배를 만드는 기간이. 그러면 그거 만들어서 현장에 나오면 현장에서 사람도 뽑고 뭐
뭐 돈도 돌리려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2, 3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올 때가 지금이나 이제 지금쯤 나올 때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울산이 상승할 때 울산 동구가 또 좀 말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울산 동구를 보면 이제 거제의 미래가 보이고요. 거제의 현재 상황을 보면 군산의 미래가 보입니다. 즉 그 지역별로 이렇게 가는 것들을 한 번씩, 그러니까 이 도시의 거제의 미래는 울산 동구를 가보시면 되거든요. 이제 요 울산 동구에 이제 도크가 총 7개가 있는데 9개구나. 7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그 지금 6개를 돌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제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까지 계속 놀았던 도크들을 계속 풀 가동한다고 하니까 지금보다는 좋아질 거 아닙니까? 지금보다는. 그럼 지금보다 좋아질 거면 이런 거를 확률 베팅 싸움이라고 하거든요. 이왕이면 49대 51이면 51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다 보니까 뭐 7대 3, 8대 2 정도라고 하면 이왕이면 확률이 높은 쪽에 베팅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주식에서도 그러지 않나요? 맞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좋은 산업. 사실 아파트 한 채당 2, 3천만 원 투자면 사실 그걸로 조선주를 살래, 아니 조선 기자재를 살래, 아니면은 그 조선소 인근에 뭐 아파트 갭 투자를 할래, 뭐 선택의 여지는 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 이제 성향마다 달라지는 거고. 책 내용에 보면은 이거 이제 출판사에서 적은 것 같기도 한데 네네. 2년 안에 반드시 오른다 느낌표 네네. 이게 돼 있어요. 네네. 이거는 약간 좀 과장 아닙니까? 조금 불안하긴 한데요. 저도 조금 좀 불안하긴 한데요. 네. 이것 때문에 2년 조금 안에 고민을 좀 반드시 많이 오른다. 했었습니다만. 네. 그, 근데 뭐 방금 이제 부동산 단타도 이야기를 했는데 예. 뭐. 그 정도로 이제 자신이 좀 있다라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2년 후에 그럼 너 이거 안 오르면 너 이거 책 다 반납할 거야? 뭐 이런 말도 제가 들어봤거든요. 너 그러면 2년 안에 들어갔을 때 이거 책 들고 쫓아오면 어떡할 거야? 라고. 근데 그건 누구도 보장하지 네. 않죠.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로 이제 입지가 변화하고 그 다음에 주거 입지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여기서 기존에는 좀 사람이 살기 어렵고 좀 꺼려하는 지역이었는데 공원이 들어오고 개발이 되며 인근 상권이 발전하는 그런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상권이 발전하게 되면 그 지역에 뭐 슬리퍼 상권이라고 합니다. 지방에서는 이런 것들이 되게 상권하고 교통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권하고 교통들이 발전할 수 있는 지역들을 제가 추천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보고 내가 지금 여기 있다 보면 최소한 떨어지진 않겠다라는 것은 이제 자신할 수 있는 것 같고요. 2년 안에 반드시 오른다. 요거는 조금 네. 출판사의 MSG, 약간 MSG가 있는 걸로. 근데 이제 약간 걱정이 드는 게 그거예요. 물론 이제 지역별로 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침체기라고 네네. 하는데 그러면 이게 서울 집값도 떨어질 정도면 네네. 지방이라고 괜찮을까? 물론 네네. 지방도 지방 나름이긴 하겠지만 네.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을 때 지방에도 분산 투자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것부터 설명을 좀 드려야 돼요. 이게 이게 사이클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커플링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옛날에 이제 2018년하고 2019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서울 수도권이 부동산 시장이 상승하면 지방은 좀 정체기였고요. 그리고 지방이 상승을 하면 서울 수도권이 조금 정체기였거든요. 이걸 디커플링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2018년에 나오면서 이제 8.2 대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때 그 대책을 나온 이후로부터는 서울과 지방이 같이 가요. 서울과 지방이 같이 갑니다. 서울의 거래량이 상승하면 지방도 같이 상승하고요. 이제 전체적인 시장이 그렇다는 거죠. 이제 또 이렇게 대구 시장 같이 또 뭐 물량이 많은 시장은 아무리 뭐 정책이 좋아도 이렇게 잘 안 가거든요. 그럼 그런 시장들이 요렇게 건전하게 같이 간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서울이 무너졌는데 지방이라고 안 무너지겠어?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좀 과도하다는 표현을 좀 쓰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물량이 없고 이제 물량 없는 지역들이 몇 군데 있거든. 물량 많은 지역들은 전 추천 안 합니다. 그래서 좀 안전한 지역들로 이번에 좀 선점해가지고 제가 책에다가 담았거든요. 네. 하락하기보다는 보합이나 상승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지역들로만 잡았고 개발 호재로 지역 내 실수요들이 찾을 수 있는 지역들로만 제가 찾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이 떨어졌어. 그러니까 지방도 떨어질 거야라고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A는 무조건 B야라고 해가지고 O AND로 보지 마시고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만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니 여기서는 우리 투자자의 관점에서 틈새 시장을 찾아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제가 봐도 부동산 시장이 올해 말까지는 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안 좋을 것 같습니다만 뭐 반등장으로 가게 된다면 저는 그래도 투자금 대비 수익률로 봤을 때 저는 지방장이 더 낫다고 보고요. 수익률의 관점에서 수익의 관점은 아니고요. 수익률의 관점에서는 지방장이 더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거기에서도 틈새 시장에서도 이런 찾지 못한 소규모
재개발이라든지 그다음에 신통기획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구역 지정이 가능한 해제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저는 투자 가치가 훨씬 높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그 거래량 자체가 좀 줄고 거래가 없고 요런 것도 좀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그렇습니다. 게 매물이 없다라는 네. 건 이제 수요는 있지만 공급이 없다라는 거고 네네.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없고 팔려고 하는 사람들 공급은 네. 많고 약간 네. 이런 상황인데 네네.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럼 중점적으로 이제 거래 네. 요거 볼 때 좀 어떤 거를 좀 눈여겨봐야 될지. 첫 번째로는 이제 입주 물량이 있습니다. 즉 신축 아파트가 입주를 하게 되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500세대에서 뭐 많으면 2000세대가 입주를 하게 네. 되는데 입주 기간이라고 뭐 3개월밖에 안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연이어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택지개발지구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서울 수도권도 힘든데 지금 인천 되게 힘들거든요. 송도도 힘들고 뭐 송도에 남도도 힘들고 미추홀고 지금 장난 아니거든요. 옛날 지금 재개발 같은 경우에 뭐 2년 전 가격으로 다 회귀해버렸어. 물량이 많아서 그래요. 입주 물량이 많아서. 서울 수도권도 입주 물량이 많으면 이렇게 타격이 큰데 지방 같은 경우는 정말 저기 뭐야 그 눈에 보이거든요. 그거 몇 번 겪어보시면 하지만 요런 것들을 먼저 입주 물량 즉 그 분양 물량 아니에요. 입주 물량이에요. 입주 물량에 대해서 한번 걸러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잠깐 얘기 드렸듯이 이제 수요입니다. 네. 수요. 네. 수요라는 것은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 내가 여기 가서 살래라기보다는 이제 이렇게 산업이 발전하고 일자리가 생기고. 네, 일자리가 계속 들어오고 일자리가 들어오면서 이제 그 교통망 호재를 봤을 때 지방에서 이제 서울 수도권하고 좀 지방하고는 좀 달라요. 지방에서는 철도 뚫어놓는다고 저기 뭐야 이렇게 수요가 들어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어디하고 연결되냐면 수도권하고 연결돼야 돼요. 그런 건데 수도권하고 예를 들어서 거제하고 연결시켜 놓으면 그런 거제 구간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좋은 호재거든요. 서울 수도권과 연결돼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뭐 동해 남부선, 동해 북부선 뭐 지기들끼리 뭐 이렇게 짜실짜실한 것들이 연결해놔봤자 뭐 그렇게 큰 호재는 아닙니다. 지그들끼리. 예, 뭐 이렇게 청주하고 뭐 오창 뭐 이런 데 연결해봤자 뭐 큰 호재 아니에요. 뭐 그런 거 없지만 수도권하고 연결돼야 돼요. 수서하고 연결돼야 하고 청량리하고 연결돼야 되거든요. 그 연결되는 구간이 멀면 멀수록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제 같은 경우는 이제 가족 단위로 여행을 가게 되면 서울에서 거제까지 운전해서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한 6시간 걸리거든요. 네, 멀죠. 6시간도 뭐 그냥 가는 것도 아니고 막 뒤에서 매들 막 자빠지고 막 난리지 않습니까? 네, 징징대고. 내고 올라갈 때 6시간, 내려갈 때 6시간, 뭐 기분 다 빠져서 내려가고 뭐 1박 2일 자고 오면은 그거는만 KTX가 뚫리면 그때부터는 얘기가 달라지죠. 그때부터는 2시간이면 가버릴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 안에서 들어갔다가 내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침 8시에 출발해서 10시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렌트카 빌려갖고 하루 종일 놀다가 8시에 출발해서 서울 도착하면 10시예요. 단일 생활권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있는 경제는 살아날 것이고요. 수요 인구는 계속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즉 수요가 들어올 수 있는 지역들, 그러니까 호재가 있는 지역들, 경계가 좋아지는 지역들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